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정이 참 이게 안타깝게 됐습니다. 딱하게 됐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수장인데 이게 임대차 3법의 폐해와 역효과로 언급됐던 그 부작용들과 부메랑을 본인이 직접 겪게 됐다는 겁니다. 이른바 전세 쫓겨났다는 얘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그 팔라고 했었던 본인 집도 못 팔게 됐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자, 전셋집 과연 경제부총리 구할 수 있고 본인 집 팔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경제부총리의 집 파는 염려까지 해야 됩니다. 함께 보시죠. 전세 쫓겨나고 본인 집도 못 팔고 임대차법의 최대 피해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거주 중인 서울 마포 전셋집 집주인이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나가세요 라고 말했죠. 내년 1월까지 새로 거주할 전셋집을 우리 경제부총리 부부는 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알려졌는데 이게 더 안타까운 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팔라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팔렸다고 해서 우리 잘 팔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자세히 보면 지난 8월에 내가 사겠습니다 누가 나서서 계약까지 다 했다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 세입자가 홍남기 부총리가 팔려던 집에 살고 있었던 세입자가 주변의 전셋값이 너무 올라서 갈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되잖아요. 세입자가 임대차법이 바뀌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2년 더 살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바람에 집을 팔겠다는 홍남기 부총리도 민망해지고 애매해지고 집을 사겠다고 계약금까지 쏜 매수자도 상황이 애매해진 겁니다. 자,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가 2년 재계약을 요구, 집주인 입주 시에는 거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홍남기 부총리가 된 겁니다. 아니, 일단 이재명 기자. 아니, 그러면 집 사겠다고, 홍남기 부총리의 집 사겠다고 계약금 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100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거 아주 이 케이스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지막 화면 보신 것처럼 이제 본인이 직접 살겠다 했을 경우에는 또 세입자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경제 사령탑이 부동산의 안정을 위해서 취했던 임대차 보호법의 부작용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글쎄 우픈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전셋집에서도 쫓겨나고 본인 그렇죠. 집도 팔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어쨌든 1가구 1주택을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세종시에 이제 아파트 분양권이 있기 때문에 의왕시에 있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매도했는데 갑자기 세입자가 주변에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내가 못 나가겠다 하면서 이제 그것도 힘들어진 상태고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마포에 있는 전셋집은 또 주인이 들어 살겠다고 하니까 또 나가야 될 처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려했던 임대차 보호법의 그 부작용들을 고스란히 이제 본인이 겪고 있는 그러니까 새 사는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상황과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집주인에서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상황 두 개를 다 겪은 거고요. 그걸 다 겪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대차 보호법이 그 계약 기간이 이제 2년에서 사실 4년이 됐고요. 그리고 계약 갱신할 때마다 5% 이내에서만 전세값을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법에 돼 있죠. 그리고 올릴 때도 세입자와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국토부가 이제 입건 해석을 하면서 이건 참 전세를 주기도 힘들고 그리고 나가지 않겠다 버티면 전세 품귀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 예견된 우려들이 고스란히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경제부총리가 지금 고스란히 겪고 있고 이런 현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견된 상황을 왜 정책을 그 예견된 그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대응하지 못하고 또 경제부총리나 국토부 장관은 한 2달만 지나면 상황이 안정될 거다 했지만 지금 2달이 넘었죠. 7월 말에 이제 법이 시행됐으니까. 결국은 글쎄요. 굉장히 예견됐던 상황들을 왜 예견하지 못했고 왜 제대로 미리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자들이 다 썼던 기사예요.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정익진 변호사님, 자 법적으로 좀 따져보자고요. 집을 팔겠다고 내놨고 집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세입자는 저 나갈 테니까 집 파세요 라고 동의했어요. 그런데 계약금까지 걸었단 말이에요. 홍남기 부총리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그런데 세입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부는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세입자가 더 살 수 있다. 얘 지금 유권 해석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집을 사겠다고 계약금을 건 그분 담보대출도 받아야 되는데
홍남기 부총리에게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 파기 아닙니까? 경제부총리가. 일단은 저희 부총리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예. 임대인으로서의 지위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그런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지위가 이중적 지위가 다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조건을 갖다가 가정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컨대 가장 심플한 케이스는 매수인이 그 의왕인가요? 거기 있는 집을 사겠다라고 한 매수인이 내가 좀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전세 끼고 하나 더 사놓지 뭐 이런 생각으로 했으면 전혀 문제가 없이 끝났을 것 같은데 네. 기사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실거주 하겠다. 그다음에 요즘 같은 때 무서워서 어디 집을 갖다 또 한 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매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그 집을 갖다가 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이 뭐냐면 만약에 새로 사는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해도 기존의 임차인이 내가 계속 살겠다. 계약을 갱신을 갖다 요구하면 이거는 임차인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게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이니까. 아, 계약금을 걸어도? 네네. 그러니까 예. 이제 아직 계약금만 건 상태니까 등기가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소유자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임차인한테 우선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유권 해석이거든요. 야, 굉장히 모순적이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 법원 판결은 아니고 그냥 정부의 유권의 해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이니까 존중을 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럼 새로운 그 매수인 입장에서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나도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살려고 집을 샀는데 못 살게 된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때 만약에 홍 부총리하고 사이에 계약서에 특약을 딱 해가지고 내가 들어갈 때 임차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예. 해결해 줘라. 이런 특약이 있으면은 홍 부총리는 자기의 그 의무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계약금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예. 만약에 이런 특약까지 없었다. 그러면 홍 부총리도 할 말이 있고 그 매수인도 할 말이 있고 하니까 이건 거의 99%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설마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가 그 국토부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냥 계약금 원금 받아 가시려면 가고 말라면 마십시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그건 이제 홍 부총리께서 어떻게 착한 태도를 취하시냐에 달려 있는 거고 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아마 홍 부총리가 새로운 전셋집 구하기도 힘드시고 하니까 좀 멀더라도 의왕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의 계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게 되니까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금 배액을 물어줘야 되는데 이 집이 한 10억 정도 한다라고 하면 계약금 대개 10%니까 한 1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1억 정도를 갖다가 홍 부총리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건데 2억을 물어줘야 되니까. 2억을 물어줘야 되니까 1억은 받은 게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아마 의왕집도 한 1억 이상은 올랐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결국 그러면 큰 손해는 없는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은 이게 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 홍 부총리가 1가구 2주택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보유세 문제도 있고 분양권 하나 있으니까.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양도세인데 아마 지금 이대로 그 기존의 계약대로 했으면 양도세 부담이 훨씬 덜 했을 텐데 아마 앞으로 또 한 주택 하나를 더 팔게 될 때 그때 양도세 부담이 뭐 몇천만 원인지 뭐 억 단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있지 않을까. 예.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임대차 3법 때문에 이런 일이 된 건데, 아니 박수현 대변인님, 네, 네. 아 임대차 3법 좀 할 때 이런 상황도 좀 고려해서 안전장치 해놓지 그러셨어요.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4년 동안 국토교통위원이었고 그때도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서 그때는 여야 저희가 그때는 야당이었죠. 여야 정부. 그래서 TF를 만들어가지고 상임위를 통한 논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패스트트랙으로 함께 논의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기억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제가 국회의원 때 원내 대변인을 하면서 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28번씩 발표를 해도 백약이 무효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것인데 이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 한국 사회의 큰 문화와 관련이 있고 이걸 제대로 풀어나가야 되는데요. 홍남기 부총리의 어떤 케이스가 생겼고 또 뭐 줄을 서서 전세 하나를 뭐 제비 뽑기로 한다든가 이러한 특수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전체 상황을 부동산 3법 도입의 부작용으로 일반화해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부동산 3법 이후에 그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전체 매매 시장은 완전히 강보합으로 안정이 됐거든요. 다만 이제 전세 시장에 좀 문제가 있는데 전세 시장도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처럼 신규로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임차인들에 있어서는 조금 물량이 부족하니까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부동산 3법에 의해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 같은 저런 케이스도 나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임차인들은 상대적으로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서 안정적인 그 주거 안정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저도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지금 같은 상황이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경우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정책을 또 설계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신규로 전세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 이런 것들 또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또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또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소속으로서 이건 당연히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전세 가격이 지금 통계를 보면 굉장히 좀 지속 상승하는 건 맞는데 상승폭이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니 정부가 이런 분야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한 번쯤의 부동산 대책을 더 한 번 원포인트로 낼 가능성이 또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자. 하나만 짧게 더 붙이면. 아니, 듣고서 말씀 그럴까요? 다시 드릴게요. 네. 혼자 이게 너무 길게 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또 발언할 기회가 없어지니까 골고루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세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본인 사정이 이렇기 때문이죠. 들어보시죠. 전세 가격 상승폭은 안정세인 매매 시장과는 달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 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에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